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적중 예상 문제, 과학 적중 예상 문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1번 보기 보시면 생물 요소인 뭐가 있나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그쵸? 이런 요소를 생물 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빛과 공기, 물, 토양 등이 서로 어떤 관계다? 밀접한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시스템이 생태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요소와 그리고 환경 요소가 결합된 거죠. 환경 요소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2번 부분 보시면 먹이 사슬이 단순하고 생물종의 개체수가 많게 서식되는 군집일수록 안정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먹이 사슬은요. 단순하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 멸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 사슬은 복잡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먹이 사슬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어떻게 된다? 안정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식량 자원과 인간에게 필요한 유용한 자원 확보, 생태계 유지 등의 이유로 생물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면 기후가 갑자기 변했을 때 식량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먹이 사슬은 복잡할수록 어떻게 된다?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부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 영양소 발표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영양소 하면 3대 영양소 생각나시죠? 그쵸?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대 영양소라고 하면 뭐가 있었나요? 탄단지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대 영양소 말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 영양소 뭐가 있었나요? 부영양소가 있었죠. 부영양소에는 뭐가 있었나요? 무기염류와 그리고 물과 또 뭐가 있었나요? 바이타민이 있었죠. 바이타민. 얘가 부영양소가 되겠죠. 그래서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 구분할 때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 탄수화물은 4kcal, 단백질도 4kcal인데요. 지방만 9kcal였죠. 이거 칼로리 계산하는 문제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 보시면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주 좀 쳐줍시다. 뼈와 기형이 되거나 성장이 지연될 수 있고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생겨서 작은 충격으로도 척추, 손목,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그쵸? 무기염류 중에서 칼슘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 보시면 체내에서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합성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섭취해야 된다?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무기염류에 칼슘에 해당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부영양소에 속하죠. 보도록 할게요. 얘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죠. 그쵸?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구성 성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양으로도 그쵸? 생리작용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쵸?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 가능합니다. 생리작용
조절 가능한 게 바이타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체내에서 얘는 합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는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쵸?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음식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죠. 부족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보시면 체내에서 합성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바이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A가 부족할 땐 야맹증, B원은 각기병, C는 계열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질 대사에 대한 의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보시면 물질 대사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합성 과정입니다. 적어볼게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합성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질 대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화작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될 거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이화작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적어볼게요.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어떻게 된다? 분해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는 무슨 반응이 있어요? 발열 반응과 호흡 소화 과정이 있죠. 발열 반응과 호흡 소화 과정이 여기 해당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화 과정은요. 간단한 물질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물질로 분해의 반대니까 어떻게 된다?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합성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쵸? 흡열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흡열 과정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물질 대사에 대한 개념과 이화작용, 동화작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얘는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요거 발열 반응, 얘는 흡열 반응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서 몸 안으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 그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을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항원이라고 하죠. 그쵸? 얘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림프구에서 만들어진 물질, 그쵸? 제거하기 위해서 같이 적어볼게요. 제거하기 위해서 림프구에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물질이 있죠? 만들어진 물질. 얘를 뭐라고 해요? 항체라고 하죠. 그쵸? 항체. 그러면요. 항원과 항체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면 결론적으로 항원, 항체 반응은 뭔가요?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서 적어볼게요. 항체가
항원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원을 제거해서 독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이죠. 적어볼게요. 항원을 제거해서 독성을 어떻게 된다? 약화시키는 작용이죠. 이게 뭐예요? 항원 항체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원에 대한 개념, 이물질이 항원, 그리고 만들어진 물질 항체 또 아시는데 문제는 항원 항체 반응 요거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물의 정수 과정이 나와 있죠. 물의 정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정수를 하는지 이유는 좀 알고 계시나요? 그쵸? 왜 물을 정수를 하는지요? 그쵸? 우리가 물을 어떻게 돼요?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쵸? 식수로 사용하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정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깨끗하게 하는 정수 과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수 과정 없이 먹는 물을 계속 먹었다면 그쵸 병이 많이 생기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더러운 물도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쵸 병이 많이 생기죠. 걔네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정수 과정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별표 들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물질을 가라앉혀서 제거하죠. 첫 번째는 이물질을 가라앉혀서 제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학약품 등에 의해서 작은 이물질이 엉기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작은 이물질이 그쵸? 작은 이물질이 엉기게 하는 거죠. 엉기게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가요? 세 번째에서는 그쵸 미세물들을 제거하는 곳으로 그쵸 모래와 자갈 등을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그쵸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염소를 넣어서 세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쵸? 염소를 넣어서 세균을 어떻게 된다? 제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과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역, 그쵸?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정수 과정에 대한 순서는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물을 정수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발표 제가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후천적 면역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특이적 면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특이적 면역. 그래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는 건 방금 전에 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쵸? 항원 항체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후천적 면역. 결론적으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천적 면역 과정도 있겠죠? 정리해볼게요. 선천적 면역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나 봤더니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고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특이적 면역 과정에서는 뭐가 있는지 봤더니 염증 반응이나 또 살펴보면 기관지의 점액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과정, 후천적 면역과 선천적 면역 과정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과정은 좀 중요합니다. 뭐가 나와 있나요? 물의 염소 소독에 관련된 내용이죠. 물의
염소 소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정수 과정과 일맥상통한데요. 물에 염소 소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염소가 물에 녹아서 생성된 하이포 염소산이 산화력을 강화시키고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염소가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서 무엇을 형성하는 거예요? 생성된 하이포 염소산이 형성되는 거죠. 하이포 염소산. 염소산이 형성이 되고 이 하이포 염소산은 어떻게 돼요? 산화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살균 작용을 높여주죠. 그렇죠? 살균 작용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고요. 다른 소독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서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번째 부분 보시면 염소의 잔류 시간이 짧아서 정수된 물이 다시 오염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서는 잔류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합성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번은 어떻게 돼요? 합성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합성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두 가지, 그쵸?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함께 가지죠. 그쵸? 친수성기와 어떻게 된다? 친유성기를 함께 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친수성기, 숫자라고 하는 건 물과 친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유니까 기름과 친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는 이런 성질이 있고요. 물에 녹게 되면 중성이 돼서 다른 말로 그쵸? 중성세제가 되기도 하죠. 얘는 뭐가 된다? 중성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에 녹으니까요. 그 다음에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요. 얘는 뭐예요? 세척력이 우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ABS 세제와 LAS, 그쵸? 라스 세제와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BS 세제 나와 있는데요. 이 ABS 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물 속에 미생물을 분해하지는 못해요. 그쵸? 얘의 큰 특징은 적어볼게요. 물 속에 미생물을 분해하지는 못해요. 얘가. 그리고 LAS 세제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의 큰 특징을 봐주시면 얘는 용해력과 그쵸? 세척력이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척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BS 세제가 LAS 세제보다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지만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LAS가 쉽게 분해가 되죠. 반대로 나왔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합성세제에 대한 내용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암의 치료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정암세포에서만 작용하는 항암제로 해당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줄 좀 쳐주세요. 표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기존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표적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니까 표적 항암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1번 보시면 방사선 요법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방사선 요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사선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죠. 암세포 죽이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항암 화학요법이 있죠. 그쵸? 정리해 볼게요. 항암 화학요법이 있는데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적어볼게요. 항암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 나와 있죠? 조혈모 세포 이식이 나와 있는데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혈액의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표적 항암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부분 방사선 요법과 항암화학 요법,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같이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의 치료 방법 4가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암세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11번이에요. 11번 보시면 암세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핵이 비정상적으로 큰 게 암세포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 분화되어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그쵸?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암세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침투해서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가능하죠. 그렇죠?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 근처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암세포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2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천연의약품과 합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중요해요. 요거 제가 발표 드릴게요. 12번. 요거 10번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12번 보시면 양귀비 열매에서 얻은 모르핀이라고 나와 있죠? 모르핀은 피로 해소 효과가 아니라요. 적어볼게요. 모르핀은 무슨 효과예요? 진통제죠. 그쵸? 진통 효과.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의약품은 가공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천연의약품은 어때요? 가공 과정을 거친 거죠. 가공 과정을 거친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페니실린은 뭐예요?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페니실린은 세균을 죽이는 의약품이에요. 세균을 죽이는 의약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 합성의약품이라고 나와 있죠? 합성의약품. 합성의약품에 대한 정의인데 얘는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죠. 합성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르핀은 진통제, 그리고 천연의약품은 가공 과정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 페니실린은 세균 죽이는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합성의약품은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3번 보시면 에너지 뭐예요? 변환 과정이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리미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거죠. 반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은 어떻게 되나요? 형광등은 얘는 어때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열기 보도록 할게요. 전열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가 열을 발생하는 장치죠. 전기 에너지가 열을 발생하는 장치가 전열기고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나왔습니다. 진공청소기. 이 진공청소기는 뭔가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죠.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다리미, 전열기, 진공청소기가 반대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형광등인데요. 요 부분은 좀 잘 생각해보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환 과정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그쵸? 전환하는 방식이죠. 전환이라고 바꿔주세요.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력과, 그쵸? 수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뭐가 있나요? 지열 발전, 그쵸?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그쵸?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이게 지열 발전이죠. 요거만 약간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지열 발전 1번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변환 과정. 그쵸? 13번과 비슷한 유형이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에너지 효율 문제. 요거 별표 제가 두 개 드릴게요.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 기출되고 있는 유형이니까요. 별표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이 25%인 형광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 구하는 공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은요,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은, 그쵸? 공급된 에너지 양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양이 들어가게 되죠? 그쵸? 유용하게 사용된, 그쵸? 에너지 양에서 무엇을 곱해준다? 100을 곱해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효율이잖아요. 그쵸? 이게 백분율이니까. 그쵸? 100을 곱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계산 문제예요.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이제 25%인 형광등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인 형광등이니까 효율이 나왔습니다. 25%라고 나와 있죠. 그쵸? 25%인 형광등에 25%는 형광등에 100줄이 아니라 1000줄이죠. 1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그쵸? 공급된 양이 얼마다? 1000줄이에요. 근데 이때 버려진 에너지 양, 그쵸? 사용된 에너지 양은 안다, 모른다. 그쵸? 모른다는 거죠. 여기 X, 그쵸?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을 보시면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X가 250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양은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이 250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광등에 버려진 양이죠. 그쵸? 문제에서는 형광등에 어떻게 된다? 버려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250줄이니까요. 버려지는 양은 빼야 되겠죠. 그쵸? 이거 한 번 더 꼭 문제예요. 1000줄에서 250줄을 빼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750줄 나오죠? 750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구할 때는 공급된 에너지 양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은 250줄이었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형광등에 의해서 버려지는 양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된 1000줄에서 어떻게 된다?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을 빼줘서 750줄이 정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계산 과정 잘 보시고요. 꼭 시험장에 가셔서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에서는 이제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되지만 에너지의 일부는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 부분 줄 좀 서주세요. 총합은 보존되지만 그쵸? 어떻게 돼요?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으로 전환된다. 즉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외부에 확산된 열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할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두 순환되는 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뭐예요? 이런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의미하는 거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라고 하나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하죠.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었던 연력학 제1법칙, 그쵸? 연력학 제1법칙은 뭔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죠. 그쵸? 연력학 제1법칙도 정리를 해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무엇이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그쵸? 4번이 되겠죠.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구의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에서는 부족하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면적이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는 적도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 그리고 저위도에서는 과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지구가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지구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E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어떻게 돼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너지 평형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에너지 평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구에서 방출한 복사 에너지보다 작다. 작은 게 아니라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좀 중요한 현상이라서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운의 수온이 고온으로 지속되는 현상. 이거는 그쵸? 엘니뇨 현상이죠. 그러면 반대되는 현상 뭐가 있었나요? 라니냐 현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니냐 현상.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역풍의 강화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무역풍의 강화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때 동태평양 수온은 어떻게 돼요? 반대니까 하강되죠. 동태평양 수온은 어떻게 된다? 하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엘니뇨가 나왔지만 시험에서는 라니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광합성은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요. 별표를 2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광합성에 관련된 화학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을 하려면 그쵸?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죠. 그쵸?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한 다음에 얘가 무엇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그쵸? 포도당과 그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작용이 광합성 작용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은 CU 어떻게 쓰나요? H12O6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얘가 무엇을 만든다?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쵸? 6, 그리고 포도당은 그대로 있고 산소도 6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슨 에너지를 받는다? 빛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광합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좀 잘 봐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식으로만 주어집니다. 이 식 보시면 광합성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얘는 뭔가요? 물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포도당. 얘는 산소예요. 이 식으로만 주어지고 이거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물, 영양가 있나요? 없나요? 영양가 없죠? 이러한 무기물에서, 그쵸?
포도당과 산소 어떻게 돼요? 영양가 있는 걸로 변했죠. 유기물로 변하는 과정. 얘가 뭐다? 광합성이다. 언제 일어난다?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난다. 그쵸?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만 일어나요?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죠. 식물에만. 그쵸? 식물의 엽록체에서만 일어나는 과정. 이 광합성에 대한 문제 꼭 나오니까요. 정리해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무기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한다. 어때요? 이거 잘못됐죠?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쵸?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무기물에서 영양가 없는 거에서 영양가 있는 걸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줍니다. 그쵸? 식물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탄소는 환원, 물의 산소는 산화된다. 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화학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화학식 좀 잘 봐주시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2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별표 칠게요. 요것도 나왔던 문제고요.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가 표면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온실기체, 그쵸?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죠. 온실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때는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겠죠.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이거 좀 정리해 줍시다, 같이. 그래서 이때는 해수면이 상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번.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사막화 지역이 확대됩니다. 사막화 지역이 확대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수온이 상승해요. 그쵸? 해수의 수온이 상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상이변과 재해가 발생합니다. 기상이변과 재해가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이에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석탄과 석유가 있죠. 그렇죠? 석탄과 석유가 있는데 이 석탄은 식물이 묻어서 그쵸 오랜 기간, 석유 같은 거는 생물체가 묻어서 그쵸 바닷물 속에 생물체가 묻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서 오랜 시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원입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화석연료에 속하고요. 얘네들은 어때요? 지질 구조가 배사 구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석탄은 무슨 과정을 거치나요? 석탄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석탄화 과정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석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식물을 매몰해서, 그쵸? 석탄은 식물체를 매몰한 거죠. 그쵸? 식물을 매몰해서 식물이 매몰되면 공기가 차단되죠. 그쵸? 공기가 차단이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열과 압력이 어떻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탄소가 증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탄소가 증가하게 되는 과정. 이게 석탄화 작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탄소의 함량이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석탄화 과정에서는 탄소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시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핵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융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는요. 방사선 처리물, 그쵸? 폐기물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방사선 폐기물 나오는 건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수소는 물에서 얻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서 핵융합 장치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현재는 실용화되기 어려운 게 핵융합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 23번 보시면 중요한 개념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그쵸?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 에너지죠? 다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뭐예요?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신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쵸?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가 되겠죠?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무엇이다? 새로운 에너지. 이게 뭐예요? 신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수력, 태양, 해양에너지, 이건 뭐예요? 재생에너지에 속하죠. 하지만 수소에너지, 그쵸?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수소에너지.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돼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나오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표 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은 주로 어디에 이용되나요? 그쵸? 자동차에 많이 이용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쵸? 자동차에 많이 이용되고요. 얘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연비가 좋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해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로 저장한다. 이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부분.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해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기술 이거 좀 중요한 단어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25번에서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바이오 매스를 태워서 에너지 형태를 가공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적어볼게요. 좀 중요합니다. 바이오 매스를 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 형태를 가공하는 거죠. 에너지 형태를 가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바이오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등과 함께 열 병합 발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때요? 환경 파괴 문제가 있어요.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나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곡물 가격 등이 상승이 될 수 있고요. 경작지가 활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다? 환경 파괴의 문제점이 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부분 보시면 4번에 바이오 에너지는 환경 오염이 발생 어떻게 돼요?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환경 파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그쵸? 문제를 사회분, 그쵸?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서도 공부하시면서 약간 모르시는 부분이나 헷갈리시는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거는요, 그때 정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그쵸? 공부하실 때, 마지막 때, 그쵸? 총정리할 때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쵸?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